매주 토요일 뉴스토마토드 기자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뉴스들을 정리하고 한 주를 전망해봅니다. 뉴스토마토. 안녕하세요. 저는 전현주고요. 오늘도 박주용, 김태연, 차철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까지 치시네요. 저도 모르게. 좋은 일이잖아 봐요. 좋은 치는 네. 이유가 있죠. 네, 오늘이 대선이 다가오기도 했고 그래서 네. 저희 뉴스토마토도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나중에 소감은 방송 끝날 때쯤에 한마디씩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우선 원래 여기 커피 3잔이 있어야 되는데 저만 사왔어요. 저는 쿠폰으로 쿠폰으로. 네. 너무 이렇게 세개 있으면 모양이 또 네. 저 오늘 커피 많이 마시려고 어제부터 물을 안 마셨는데. 어떡해. 저 카페인 중독이 무료돼가지고 네. 하나만 일단 네. 네, 저번 주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준석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없을 것이냐를 두고 내기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단일화가 없었고 유일하게 주장하신 김태현 선배가 커피 3잔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정치를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지금 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네. 박사현 장면 나오지 않을까 내심 약간 기대했는데 네.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안 사오신 거군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또 힘차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사전투표가 마무리됐는데요. 첫날은 역대 최고치로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4.74%로 마무리하면서 지난 대선보다는 한 2.19%포인트 정도 낮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주목됐던 건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고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이 모두 사전투표 50%를 넘겼어요. 그렇죠. 그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이게 호남 사전투표율이 줄곧 높게 나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50%가 넘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대 대선 때에도 제가 보니까 호남 지역 투표율이 40% 후반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50%가 넘어 정말 높게 나온 거고 아무래도 호남 지역 유권자분들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나 의지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고 결국 정권 심판, 내란 심판 이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보수 핵심 지역이죠. 대구 경북에서는 이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 때보다 한 8에서 10%포인트 낮게 나왔어요. 보통 영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더 낮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씨 탄핵과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치러진 대선인 만큼 보수 지역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보수층에 많은 분들이 계신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다른 때와 비교하게 투표 의지가 약간 좀 낮아진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역대 2위라는 수치로 알고 있고 호남 분들이 이제 수도권의 정권 교체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좀 해석하고요. 더군다나 평일에 이제 사전투표가 치러져서 사전투표율이 크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우려들이 나왔었는데 호남 지지층은 확실히 결집이 된 것 같고 보수는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는 곳들은 좀 투표율이 낮잖아요. 보수 결집이 좀 안 됐다고 해석이 되고요. 왜냐면은 김문수 대선 후보 비롯해가지고 국민의힘도 대부분 사전투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해석은 제 각각이겠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보수가 아직 결집이 아직도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시간대별 투표율에 주목하면서 출근 시간에 투표율이 높았다고 해석은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도 보면은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사전투표를 하고 이런 걸 봐서는 자기 너무 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론도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떨어지는 정황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이 선관위에서 이 개표를 열심히 하는지 투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몰래 배관 타고 올라갔던 분들이 이제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뭐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 이런 것도 그러니까 투표를 함에 있어서 사전 투표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이 편차를 보더라도 어떤 유권자들이 좀 투표를 하고 싶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얘기를 해본 만큼 각자 어떻게 사전투표 완료하셨나요? 저는 어제 저도 어제 하고 왔습니다. 직접 체감해보신 그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저는 이제 사람이 제일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간대 네. 한 3, 4시쯤에 갔다 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인증샷 되게 많이 찍으셨고 군인 분들도 와가지고 다 한패 행사하고 가시고 커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플들이 함께 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찍고 가는 거 봤고 젊은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시간대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중한 한 표를 좀 행사해 주셨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거 정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매가 크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제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너무 생각나거든요. 후배 한 명이 그 이제 기자 시험을 준비하던 여자 후배였는데 야, 박근혜 찍은 놈이랑은 연애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사람들 제가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야, 그런 분들의 등장에 대해서 좀 이제 젊은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옹호하시는 분들 진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럼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잘했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분을 손절한. 그럼요. 이 차단,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좀 다른 건데 저는 이제 그 사전 투표에 관해서 우려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지인분께서 사전 투표 해도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짜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사전 투표를 당연히 좀 이제 독려를 하는 편인데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사전 투표하는 게 맞지라고 하면서 부정 선거 얘기도 살짝 물어보셨는데 이제 심지어 그 대화 이렇게 그거는 이제 미흡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거고 그건 따로 조치하면 되고 어떻게 미흡이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겠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쪽 이제 극우로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막 내놓는 주장이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전 투표하겠다 해서 한 명을 설득해냈습니다. 그 어제 사전 투표장에 가보면 이제 다들 보셨을 텐데 신분증 검사를 하거든요. 신분증 검사를 하고 지문을 인식을 해야 투표 용지가 나옵니다. 근데 어제 이제 2장 갖고 갔던 분은 이게 자기가 찍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갖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였던 걸로 제가 어제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또 심지어 이제 선관위 관련 관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투표 용지를 막 이렇게 갖고 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거예요. 네. 지분을 찍어야 투표 용지가 용지가 출력이 된다. 나옵니다. 네, 저도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투표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와 동시에 또 사전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조금 이거에 되게 민감한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이 사전투표 첫날에 또 서울 서대문구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또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튿날에는 경기 부천 지역과 김포 지역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뭐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및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좀 지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 부정선거론자한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선관위가 사실 이번 계엄도 윤석열 씨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투표를 저희가 하러 가잖아요. 근데 사실 직원들은 선관위 직원이 있고 또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관위 직원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구청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관위가 어떠한 의지나 이런 걸로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이 부분도 있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면 아무래도 제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 인력이나 그리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전투표 관리 미흡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선관위가 좀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경찰에도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부실 관리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나 조치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제도적 정비도 좀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걸 부정선거라고 연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선관위에 뭐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실제로 전국 개표소가 몇 개인데 이미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증거가 발견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그런 게 없고 150번이 넘게 부정선거 소송을 했는데 다 졌잖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각 정당의 이제 참관인 그리고 심지어 황교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황교안 후보의 참관인까지 다 와가지고 이렇게 참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부정선거를 계속 연결시킨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그렇게 참관인들이 참여를 해서 다 감시를 해요. 저는 그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이제 옛날에 유튜브를 보면서 지구 평평론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구가 평평하다. 그리고 지구의 끝에는 이제 빙하가 있어갖고 그 지구인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평평하다는 거를 너희들은 모른다 이 무식한 놈들아라고 얘기하는 그 평평론자랑 전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네, 어쨌든 부정선거에 빌미를 주면 안 되겠고 네. 또 끝까지 선관위의 이런 관리가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28일부터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여론조사 흐름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면 이제 최근에 1, 2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네.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한 네. 마지막 조사에서 이 다자 양자 대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른바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결 방식이든 과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요. 다자열 대결 구도, 이제 단일화가 무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네. 다자열 대결 구도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다자열 대결 구도로 보면 이재명 후보 48.6%, 김문수 후보 38.5%, 이준석 후보 10.1%, 권영국 후보 1.2%가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가량의 격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후보를 따돌렸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 대선 돌입 이후 저희 첫 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27일 토론회에서 이 뼈아픈 설화를 남겼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득표가 두 자릿수를 기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이 가운데 또 이 다자대결 구도에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른바 적극투표청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1.3%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저희 조사에서 이번에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성 지지율인데요. 이 성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 양자 대결,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 이준석 후보 양자 대결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여성 지지율을 보면요. 김문수 후보는 41.6%,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28.5%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40% 이상이 여성 지지율인 거고 이준석 후보는 30%도 채 되지 않는 것은요. 그만큼 여성 표심이 이준석 후보를 외면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 나오기 전에 했던 조사인 거죠? 네, 나오기 전. 나오기 전에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이게 또 직전 여론조사에서 1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만큼 좀 비등비등한 조사까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돌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본투표까지 현재 3일이 남았고 선거 유세까지는 이틀 남았는데 막판 각 후보들의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후보별로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은 확장, 김문수는 결집, 이준석은 돌파를 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30일 이제 오늘이죠. 이제 평택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 세종, 대전 이런 중원 쪽을 이제 좀 순회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1일에는 울산, 안동, 부산 등 영남권, 2일에는 서울 지역 유세를 마무리하고 여의도 피날레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제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강원, 홍천, 속초 뭐 이런 곳을 방문하고 경북 의성 뭐 이런 것을 좀 이제 텃밭 민심을 다지려고 하고 있고요. 1일에는 충북, 충주 그리고 제천, 강원, 춘천, 원주 방문하고 2일에는 제주, 부산, 대구 이런 주요 광역도시를 거쳐 서울에서 마무리 유세를 검토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계속 수도권을 좀 돌고 있거든요. 30일에 인천 그리고 오늘 안양 뭐 이런 데 방문하고 1일에는 이제 자신의 지역구인 이제 화성에서 마무리 유세를 그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확실히 이제 자기가 상황에 이제 자기가 약점으로 부각되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공략을 하려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보수 결집이 여전히 절실한 거고 이준석 후보는 그 여전히 돌파, 자기가 뭐 이재명의 뭐 그 독재를 막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중을 좀 대비한 모습인 건데 내가 이재명 후보랑 가장 적극적으로 싸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근데 기자회견을 하는 그 메시지가 뭐 언론 보도로는 이제 뭐 대국민 사과, 대국민 담화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대국민 담화가 아니에요. 대국민 사과도 아니었고 당원과 지지자를 향한 사과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전략은 그냥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흠집 내기 그 이상의 저는 전략은 없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되게 점잖았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네. 이준석 후보의 주장과 더불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책 뭐 하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너무 점잖은 모습이라 이거 너무 신선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후보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내가 앞으로 뭘 더 하겠다라는 점만 보여주면 되는 거라서 전략적으로만 두고 보자면 이제 정책 홍보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홍길동 전략,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개 광역권을 동시에 도는 네. 전략을 쓰고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위주로 도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이준석 후보는 15%를 목표로 둔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막판에는 전국 유세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번씩 도는 게 맞는데 수도권만 해서 이쪽에서만 유세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자신에 맞는 지지층, 자신들의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만 선거 유세를 하겠다. 이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5%를 얻기 위한 그 지지를 지금 전략을 펴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님이 마지막 방송 아쉽다 하셨고요. 심은정님은 TV로 보다가 막방이라고 해가지고 댓글 남기려고 노트북까지 켰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젊은 기자님들 방송이라 신선했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또 이번 주 내내 논란이 됐던 건 뭐니 해도 이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있었던 젓가락 관련 발언입니다. 해당 발언 저도 직접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떠셨어요? 저부터 얘기하면 그 이후의 대처가 전 더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비롯한 측근들 그리고 개혁신당의 관계자들 그리고 그 옹호하는 그 한줌 커뮤니티 세력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놀라운 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변에 이제 몇 명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차단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근데 많이 손절당하셨는데. 저희 진짜 차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옹호하는 사람이랑 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은 세상에서 못 살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상황을 보여줬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최소한의 상식선이 네. 무너지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그 도덕적 파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후보를 이렇게 옹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딱 그 한마디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게 그 문제 없으면 글 지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밖에서 그 얘기 하고 다니세요. 프사로 해놓는 거 어때요? 푸사로 해놓으세요. 그렇게 못하겠고 밖에 나와서 혹은 자기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 못 하시는 거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같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같이 살아가기 힘들다. 네. 저는 멀리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좀 느껴졌고 네. 보내드리는 건가요? 네네네 뭐 진짜 묻고 싶어요. 이거를 왜 토론에서 좀 꺼냈는지
근데 이걸 토론회에서 왜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뭐 검증 차원이라고 이유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 토론 전에 다 같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선대위 차원에서 이거를 다 같이 결정을 해서 오케이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전부터 준비를 해와서 검증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좀 뭐 아들을 저격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 네. 발언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만 사과를 좀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머니 이준석 후보 어머니께서 유권자가 아니신 분인데 떡을 나눠주시다가 네, 네.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조치 받으셨어요. 구두 경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같은 가족인데 사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의 말은 이준석으로 다시 네. 되돌릴 수 있다고. 이준석 후보가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가족의 일탈적인 행위에 대해서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일단 그 말을 하나 어기는 게 있고 네. 두 번에는 재연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 이준석 후보가 가장 그 정치 인생에 비판했던 게 전장현 사태잖아요. 전장현 사태가 뭐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있지만 수단이 잘못됐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지금까지 비판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무리 뭐 100번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네. 그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을 이용해서 TV 토론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두 번째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금 방송을 보면 모든 방송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무금 처리를 네, 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고집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심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 이 정도의 지금 네. 사과 메시지를 냈거든요. 저는 만약에 사과 메시지를 한다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했어야 될지 해서 약간 뭔가 조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다는 전제를 깔아 놓은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면 사과를 뭐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사과를 보통 이제 하면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였느냐 이렇게 대해서는 아직 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사과를 한 적이 없죠. 진정성 있는 사과를라고 이제 붙일 필요도 없이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쁘면 내가 그건 미안하다고 할게라는 취지예요. 이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이준석 후보를 계속 옹호해왔던 장성철 소장도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세 현장에서 얘기하라고. 그 유세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계속 해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된 발언이었고 이제 사과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에서 심은정 님도 조건부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또 이 해당 이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팀에서도 해당 발언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즉각적인 발언이었다. 아니면 또 비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 맨 처음에 대구 그 유세 현장에 가서 네. 그 뒤에 이제 뒤풀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만찬을 하고 나서 그 기자들이랑 마크맨들이랑 같이 저녁 자리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술도 먹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공격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기자들한테만 얘기했을까요? 캠프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서 9시에 무고죄로 오히려 민주당 시민단체 고발했더라고요. 좀 아까 9시쯤에.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을 제가 40대 윤석열. 네, 이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과를 조건을 달고 사과라고 그러니까 A를 물어보면은 A의 옷을 입은 B를 대답하는 게 이준석의 네. 후보의 특징인데 지금 사과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준석 죽이기다라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을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이제는 외신까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안티 페미니스트라고 좀 비판을 네. 하고 보수 진영의 새로운 장애물이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화들짝 해가지고 사과를 한 건 아닌가. 조건을 달고 이렇게까지도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그 상황들과 사법적인 처리와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마치 이제 유신 세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 가서 이것 봐라. 내가 이재명이 만약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네. 이재명에게 내가 법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네. 이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어제 예정됐던 선거 유세를 취소하고 하면서까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 먼저 영상으로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고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가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네, 해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글로만 봤습니다. 안 봤고 댓글에서도 얼굴 못 보겠다라는 네. 말 나오더라고요. 공교롭게 유세 취소한 장소를 일단 해와였고 네. 그다음에 자꾸 민주당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데 일단 조국혁신당 12명 의원이 전부 참석하신 거고 민주당 의원은 일부 그리고 근데 이걸 또 민주당이 죽이려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신 꺼내들면서 그랬고 이재명 독재의 서곡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럼 개혁신당은 어땠나? 최측근이라는 사람은 이미 나갔고 네. 허은하 대표 나갔고 김용남 전 의원 나갔고 신인규 변호사 나갔고 실무진도 많이 떠났고 가처분을 그 국민의힘 시절에 가처분을 주도해줬던 이병철 변호사랑 좀 갈등이 있고 양양자 전 대표 나갔고 이낙연 전 대표 나갔고 김종민 의원이랑도 갈등이 있었고 나갔고 다 갈라졌잖아요. 네.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고 이재명의 독재 말하기 전에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어땠냐라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제명안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일단 징계안이고 최고 수위가 제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자꾸 제명을 한다.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선 기간 동안 누가 누굴 죽이려고 했는지는 뭐 보시는 분들이 다 봤을 거라서 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뭐 죽이려 한다? 혹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 누군가를 공격한 거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네. 노무현 대통령이 사랑했던 상록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겠다고 말했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명박 당선인이 폐지하려고 했던 여성 가족부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그렇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응 좀 나왔나요? 뭐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자회견 많이 하셨죠. 네. 뭐 여성 의원들도 하시고, 뭐 장영아 의원들 했고, 뭐 이재명 가족비리 검증단 뭐 이렇게 많은 열심히 네거티브 하고 계신데 사실이 틀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벌금 500만 원 맞은 거는 맞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뭐 한 번에 뭐 2억씩 거래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체크가 안 된 부분이고. 네. 이건 장영아 검사 쪽도 이제 장영아 의원도 이제 그 법조 쪽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서 의혹을 제기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강하게 좀 표명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뭐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또 현재 성접대 의혹도 다시 제기되고 불거진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그 이준석 후보가 지지하고 있는 그 펜코 세력이 오히려 더 커져서 역결집해서 좀 더 반향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 혹시 지지율 변화 어떻게 예상하세요? 두 자릿수 얻을 수 있을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그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실 때 20대 지지율을 좀 봤었어요. 네. 부동층이 유일하게 10%인 게 두 자리인 게 20대 지지율인데 그때도 이미 깜깜이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역결집이라는 거는 그 펜코의 여론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에게 국민은 펜코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여론인 건데 그 펜코의 여론대로 아 이거 오히려 결집하는 거다, 우리가 결집하는 거다 하는데 이미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자기 탈당하겠다, 뭐 초기부터 가입해서 탈당하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거 봐서는 역결집이라기보다는 지금 가지신 거나 잘 지키는데 급급할 거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성상납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무고죄가 그 무죄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본래 제기된 혐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뭐 수사로 밝혀진 부분이나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이런 내역이나 정확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결집은 사실 이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집할 네. 수 있는 만큼 다 결집됐다고 보고 이제 과연 역풍이 불 것이냐 이 부분, 그러니까 지지율 부분에서 역풍이 불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을 네.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중도층이 결국 그러니까 중도층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뭐 개혁신당 지지층 모두 다 지금 결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역풍이 분다면 중도층의 민심이 움직여야 결국 역풍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이 과연 중도층의 민심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최근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 네. 상승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부 뭐 유지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보면 상승세였어요. 근데 이 상승세가 이번 여성 혐오 발언을 한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단일화는 없다. 네. 그리고 두 자릿수를 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생겨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이제 리스크가 돼버렸기 때문에 두 자릿수를 못 가는 거는 이제 더 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역결집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게 방금 두 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일 수 있는 만큼은 다 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숫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이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야 이건 선 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지키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전 그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지금 본인이 1등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1등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를 자기 표로 흡수하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건 결과적으로 15% 이상을 얻고 네. 자기가 만약 이번 대선 15%를 얻으면 이 기반으로 해서 보수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지금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과연 10%가 넘을지도 지금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결집을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해당 발언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을 좀 뺏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발언이라고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생각보다 20대 지지율이 세 후보가 비슷했어요. 여론조사 상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치고 난 부분은 없었고 대부분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각축전 이렇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이대남을 다져놓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져놓자, 지키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분 중에서는 또 20, 30대의 분들이 좀 은근히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 거를 내가 좀 뺏어오자 이런 계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해서 지키려던 것을 조금씩 좀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양분을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키려고는 할 거예요. 이제 네. 뭐 젊은 층을 뭐 기사도 몇 개 봤는데 뭐 젊은 층을 위한 뭐 공약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죠. 이 질문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려고 지금 구상을 대선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번에 여성 혐오 발언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대부분 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네. 그 이유도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선두주자로 나오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대선 이후에 국민의 내부에서 이른바 세 갈래 친윤계 그리고 이준석
그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이쪽 세 개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번 대선 때 이재명과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 보수인으로서 누구냐, 보수 정치에서 누구냐라는 걸 들고 나올 거라는 거니까요. 자기가 민주당이랑 가장 열심히 싸웠다. 네. 이런 거를 해서 다시 한번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와서 그때는 중도 확장을 시도하겠죠. 하지만 이미 팸뚜각시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새로 생긴 것처럼 너무 지금 이제 그 팸코에 매몰돼 있다. 이거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확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웃긴 경험이 하나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그 후보와 열심히 싸웠다라는 거를 잘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그 제가 예전에 그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보도를 쓰고 나서 네. 그 디지털 캐비넷 취재를 했던 그 기자들은 전부 다 통신기록죄를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 그 기자 출신 유튜버 또는 이제 기자였던 분들이 내가 검찰이랑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아냐라고 맨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통신기록죄를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번 이준석 후보의 그 사례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너무 열심히 싸웠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네. 뭘로 싸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장은 주장대로 항상 저희가 그냥 두고 팩트만 보면 되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갖고 나오는 그런 주장들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댓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됐던 이준석 관련 녹취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그 성상납 관련해서 장의사 통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저도 한번 듣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이준석 후보가 그 관련해가지고 성상납 관련해가지고 장의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고, 장의사가 약간 좀 라는 분이 그분이 좀 거기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대전에서 좀 이제 유명한 분으로 통하는데 그분 이준석 후보랑 얘기를 나누면서 일종의 뭐 접대 얘기도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투자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담긴 녹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7억 각서 얘기가 나왔을 때 뭐 투자하겠다 그거는 뭐 치과에 투자한다고 하겠지만 뭐 그 중간에 장의사가 같이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준석 후보가 또 굉장히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적으로 이렇게 좀 해명해야 될 부분, 또 수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좀 분명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마지막 방송이라서 그런지 네, 슈퍼챗이 들어와서 리콘그나이즈님 3,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강력한 단독이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나왔는데 네. 바로 반응하시네요. 네. 아니, 우리 썸네일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서운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뉴스토마토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번 주에 저희가 쓴 단독이 사실은 굉장히 큰 내용이었어요. 네. 뭐냐면 여태까지 한덕수, 이상민 그리고 최상목 이 세 사람이 우리는 비상계엄 전에 몰랐다. 그 포고령도 한덕수 전 총리는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집에 가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더라. 어머, 네.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누가 넣었을까요? 이게 뭐야? 뒷주머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그 비슷한 단전 단수가 이제 적혀져 있었다. 천리안인가 봐요. 네. 그리고 최상목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쪽지로 접어진 쪽지로 받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은 뭐였냐?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문서를 알고 있었고 이 문서를 공람하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CCTV에 이제 포착이 된 건데 이 CCTV가 거기에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숨어서 했던 것 같은데 이 CCTV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를 모른 채 했기 때문에 공람하는 장면들이 다 찍혔던 거고 그게 이제 경호처를 통해서 경찰에게 제출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게 될 텐데
경찰에서 요 세 사람을 순차적으로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이 한덕수, 이상민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최상목 부총리를 불러가지고 이 지금 거의 대질이 아닌 대질을 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그 혐의자를 모아놓고 이게 순차적으로 불러서 이거 맞아? 너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네? 라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거죠. 네. 경찰에서는 이 혐의를,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혐의를 그 증명하는데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요 세 사람이 한 내용들이랑 너무 달랐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전에 이 포고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급하게 이제 물살을 타겠네요. 새롭게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윤석열 라인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네. 경호처에서 뒤늦게 이제 경찰과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취재하기로는 비아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영장까지 없었는데 네. 영장도 없었는데 제출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자 보도들을 살펴보면 경호처가 검찰한테도 우리가 제출하고 싶다고 먼저 이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랑 검찰이랑 약간 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마찰도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 내란과 관련된 사안들은 앞으로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참 시간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네, 사실에 좀 가까워진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딱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예전에만 해도 왜 그렇게 권력의 의지가 있는 정치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나오려고 하느냐. 네. 직무대행,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려고 했느냐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고 개인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그렇게 대선에 뛰어들 분이 아니신데 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수사 관련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수사가 옥죄 올 경우에 네. 대비해서 미리 이재명 후보의 대척점에 자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 나오려고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주장들이 그래요. 맞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검찰은 손을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만 다 사실에 부합하는 거예요.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요 세 사람이 얘기했던 것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게 굉장히 배치가 돼서 그 일부에서는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약간 정신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한덕수한테 줬다. 그리고 최상목은 내가 사람을 통해서 줬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다 그게 사실에 부합한 얘기였던 거예요.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다 수사를 해 나갈 텐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이제 내란 이후에 뜬금없이 검찰에 출석을 해갖고 이거 다 불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비아폰으로 검찰 수뇌부랑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비아폰 서버를 털어서 경찰이 검찰과 이 대통령실 간에 그리고 이 내란 종사자들 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혐의를 밝혀내야 되는데 검찰이 이 자료를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은 몰라야 돼요. 네. 네, 지금 혹시나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배제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갑자기 수사에 나선다? 네. 김성훈 차장이,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이 요 자료를 가져가는 걸 막고 있는데 김성훈 차장 체포하는 거 3번이나 막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네네.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야, 검찰의 의도가 있었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검찰이 이렇게 나선다는 건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손을 떼야 된다. 지금 좀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또 슈퍼챗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은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대기자 김태훈 공주, 전현주, 박지훈, 차철호 기자님 그리고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뉴얼해서 다시 돌아오시길 기다리겠다. 오도오도 화이팅 해주셨고요. 토마토 말고 다른 걸로.
토마토. 네, 그리고 왕자님도 이런 얘기 어떤 방송에서 들을 수 있냐,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아쉬움 가득한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찰이 확보한 비아폰 서버를 이제 검찰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이 말씀하신 그 경호처가 직접 먼저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만 봐도 네. 이 경호처에서도 확실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윤석열 라인 그 경호처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료를 막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지.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공무원이에요. 네.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요. 그 자리에 있으려면 다 넘겨야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살기 위해선 넘겨야 돼요. 애초에 이 내란이 터지자마자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건.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좀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더라도 이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경호처가 네.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 요 이제 이 자료를 누가 갖고 있느냐 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경호처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 CCTV 내용을 관리를 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거 네. 재판에 제출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네. 뭐 직연 재판만 또 막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 측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은 뭐 본인이 주지 않았는데 왜 주고 있냐라는 취지로 아마 얘기하고 네.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이거 증거를 쓸 수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또 제가 좀 주목해봤던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사전투표도 굉장히 조용히 일정 안 알리고 조용히 하셨더라고요. 뭐 근데 페이스북에 남기긴 후에 이제 인증으로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네. 아직도 그 부분 기억나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거가 아직 기억에 남아가지고 네. 조용히 할 수밖에 없죠. 이미 그렇죠. 내 여론을 주목을 받는 순간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CCTV도 이제 걸리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CCTV 걸리셨는데 걸리셨다. 네. 걸리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그동안은 뭐 반대해왔고 뭐 자기는 뭐 그 개헌 문건이나 이런 거 모른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고 총리실 강하게 조치도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면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 같아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왔다가 이제 쓱 하신 거죠. 네. 시점이 또 미묘한 게 이제 출국 금지 보도가 나온 이후에 다음에 바로 공개 메시지를 냈거든요. 자기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투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냈는데 그 부분들 보면 약간 미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하면서 네. 본인이 이쪽 진영을 지지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금 향후 대비를 하는 차원 아닌가 좀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전략적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제 다 그런 분들처럼 뭐 기호 2번 이재명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오히려 한기호 의원도 한기호 의원도 의원 하시고. 초등학교 대표도 하시고 네. 네. 아니,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도 네. 많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아니 경호처에서 요 압수수색하는 거 막는 거 권한 대행이 열어주라고 할 수 있다. 그거 못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의심했던 건 야 관련성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비화폰 서버나 CCTV의 그 저장 기한이 있거든요. 네. 요게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CCTV가 저장되는 기한이 거의 한 6개월이 안 될 겁니다. 거의 한 달에서 3달 사이일 텐데 그 자료가 사라질 거라고 좀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기에는. 그리고 비화폰 서버 자료도 아마 그 뒤에 삭제를 하면 이제 복구를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다 살아납니다. 거기 가보면 기계만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가지고 이걸 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화폰 서버가 제출이 될 거라고 이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네.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자백을 하셔도 늦었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러 명 예, 가시는 가시면 길 됩니다. 열어드리는 아, 방송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답게. 네. 마지막답게 가시는 길 여러분 열어드렸고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저희가 지난번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사전투표 얘기할 때 윤석열이 과연 사전투표 할 거냐 아, 이거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안 한 거 같죠? 했죠. 어제 가는 게 나왔죠. 아 나왔나요? 포착이 됐죠. 그 29도가 넘는데 패딩을 경량 아. 패딩을 입고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그게 투표하러 간 사진인 줄은 몰랐네요. 투표하러 가는 장면이라고 이제 포착이 됐던 것 같은데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 네.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경량 패딩을 입고 밖에 나와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면 그 시간에 안 더우신가? 근데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따르면 네. 사전 투표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사전 투표를 매번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말했죠. 그렇죠. 매번 사전 투표를 했으면 부정선거를 사실 믿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내란이 딱 벌어진 뒤에 한동훈 그 전 대표랑 만났었거든요. 네. 윤석열 씨가. 근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 때문이라면 그 자리에서 야 내가 너무 미안한데 말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지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나왔대요. 그러면 부정선거는 윤석열이 사후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자기의 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 아닌가. 나중에 사후에. 붙여 씌운 논리다. 네. 그게 아니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죠. 댓글에 벤치 영쌤님께서 그 윤석열 씨가 패딩 입은 거는 작전이다. 동정심 불러일으키기 위한 작전이다. 네,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또 김건희 씨에 관련한 샤넬백과 또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망도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초동에서 투표한 것까지 잡혔네요. 아, 과거 사진입니까? 네네네 아마 과거 사진인 아하. 걸로 하는데 제가 뭐 영화 봤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부정선거 신의 작품. 네. 신의 작품. 네, 네. 박수를 굉장히 치셔서 음, 네, 사전 투표를 하시지 않는 거라고 좀 생각이 저는 들고 네. 할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이었던 거 한 번에 뒤집는 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사전 투표는 하지 않고 본 투표를 그냥 조용히 또 쓱 왔다 가시지 않을까. 그걸 주목하는 기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주장에서. 아무래도 네. 사전 투표를 했으면 사전에서 찍혔을 텐데 이건 네. 사전 투표했다고 우리가 딱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만약 본투표를 하게 되면 기자들도 아마 그쪽 아크로비스타 쪽 동네에 있는 투표 지역으로 갔을 테니까 아마 네. 본투표를 하게 되면 그때 잡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방송이지만 항상 시그니처처럼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한 주 전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한 주 저부터 전망. 하라고요? 네. 아. 이재명이 50을 넘을지 이재명 후보가 그 투표에서 최종 투표에서 50%를 넘을지 안 넘을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는 50 마지막까지 내긴가요, 저희? 51.5% 정도 51.5. 네. 네. 예상합니다. 네. 다음 주 전망이? 다음 주 전망? 6월 3일에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면 네. 6월 4일에는 이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그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국정 운영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국정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키워드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지우고 갔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자료를 지웠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가 있는 거는 네. 저기 디올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저는 뭐 비슷한데 의견이 비슷한데 네. 다음 주 전망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상황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물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도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 40%대를 넘는다.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실질적으로 당권에 도전해서 네. 친윤과 함께 당권을 잡을지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당권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설 것 같고 아까 뭐 쇼 기자는 뭐 51점 몇 %를 예상했는데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도 좀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 10% 아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거비 보전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정치 인생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주목하고 또 국민의힘의 당권 싸움을 좀 집중해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투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사전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6월 3일 꼭 잊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6월 3일에 내란 끝장쇼를 준비했습니다. 토크쇼와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뉴스토마토의 각종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 저 QR코드 스캔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잘 하시고 6월 3일 오후 6시 토마토홀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시작했던 뉴스토마톡은 윤석열 씨 탄핵 과정을 거쳐서 6월 3일 조기 대선 여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로써 12주간의 과정이었는데요. 각자 이 방송을 마치는 소감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또 저부터 하나요? 네, 이쪽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12회, 네. 12회를 끝으로 마치는데 다들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보시는 분들께 찾아와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가 탄생하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다 드셨어요? 너무 아쉬워요. 네, 아쉬운 네. 끝인가요? 네. 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여기서 이 방송에서는 못 뵙겠지만 여러 기사들로 그리고 재밌는 기사들과 중요한 내용들을 또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12주가 정말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게 이런 출연이 이제 고정으로 좀 어떻게 고정이 맞는 거죠? 받았던 건 하여튼 처음이어가지고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처음 말했던 게 애플워치가 심장이 빨리 뛴다고 말했나 약간 이거였던 것 같은데 벌써 12주가 지났네요.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말했던 것도 다시 한번 볼 때 아 이건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나 해서 했는데 좀 더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나중에 어디선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부족한 좀 꼬마 기자로서 훌륭한 선배들과 함께서 이 방송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저는 또 매일 아침 7시 20분에 박지훈의 뉴스인 사이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끝장쇼에서 내란 끝장쇼에 저도 나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내란 끝장쇼에 저도 나오니까요. 뭐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6월 3일에 자리 지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기사로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